처음에 한국판 엔비디아 국민 지분 30% 그리고 뭐 민간 지분 70%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세금 받기 이런 얘기를 꺼낸 거야.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딱 어떤 숫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이 빅테크에 대한 이해가 없다. 기본소득보다 더한 공상소설을 쓰고 있군요. 이렇게 받아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을 포함한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는 비판 전체를 딱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한국말 이해 못한 지적 능력인데요. 이거 구구 본색의 문맹 수준 식견입니다 지금. 이러니까 다시 유승민 전 의원이 30% 투자만 한다고 엔비디아가 탄생합니까? 본인 지적 능력부터 좀 키우세요. 또 이렇게 받아칩니다. 설전이 벌어졌어요. 시장이라는 것, 기업이라는 건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최적의 자원 배분을 통해서 효율을 내는 건데 이거를 무시하고 정부가 어떤 목표를 주고 그 목적을 달성해라고 해버리면요. 그 시장은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는 국민이 기업을 키우고 국민의 일자리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많은 근로자가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복지도 키우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그런 역량을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라든가 기업이 어떤 수익이 났을 때 그거를 뺏어오는 그것을 강탈하는 소유물을 가져오는 이런 정책부터 먼저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을 자꾸 왜곡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 30% 국민 지분으로 내놔라. 그럼 사회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국가의 그 국부로 투자를 해보자는 겁니다. 30%의 지분을 갖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키워내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것이 공상소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만의 가장 대표적 기업인 TSMC 1987년에 이 기업을 만들 때 그 대만 정부가 48%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국영기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5년 뒤에 그 기업을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민영화 시켰죠. 민영화 시킨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 대만의 국영개발기금이 6%, 약 73조 원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해서 기업을 키운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국판 엔비디아 만들어서 30%가 국민 지분, 70%는 뭐 민간 지분. 그러면은 국민 지분이니까 뭐 지분이 뭐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 뭐 의지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비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AI 추경을 운운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만 비판적 입장을 낸 게 아니라 여권에서 계속 비판적 입장을 내는데 대표적으로 두 명의 어떤 비판 입장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입장을 했네요. 우클릭 포장 후 실제로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 뭐 지분 30%가 어떻다고요 지금? 윤상희 의원 기술 획득 전에 분배부터 얘기한다. 나눠 먹는 얘기부터 합니까? 지금 약간 이런 건데요. 좌파 포퓰리즘의 대가다. 이렇게까지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그 말에 매우 동감합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면 북한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함흥 비료 공장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북한 이제 정권이죠. 북한 정권에서 목표량을 할당을 했는데 그 목표량 할당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 맞춰라 하니까 거기서 기술을 부족하죠. 원자재 부족하죠. 어떻게 했냐? 날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실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비료가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사겠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잉여분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에 함흥 비료 공장의 관리자하고 기술자들을 다 숙청을 해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라는 것, 기업이라는 건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최적의 자원 배분을 통해서 효율을 내는 건데 이거를 무시하고 정부가 어떤 목표를 주고 그 목적을 달성해라고 해버리면요. 그 시장은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는 국민이 기업을 키우고 국민의 일자리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많은 근로자가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복지도 키우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그런 역량을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기업에 가지고 있는 이익이라든가 기업이 어떤 수익이 났을 때 그거를 뺏어오는 그것을 강탈하는 소유물을 가져오는 이런 정책부터 먼저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사회주의 지금 발상이다. 그러니까 나비를 쫓지 말고 나비가 찾아올 수 있게 정원을 잘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당, 여권에서 뭐 엄청난 비판들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받아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받아치고요. 또 받아치는 이게 반복됐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사이에 이게 반복됐습니다. 설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되죠. 처음에 한국판 엔비디아 국민지분 30% 그리고 뭐 민간지분 7%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세금 받기 이런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딱 어떤 숫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이 빅테크에 대한 이해가 없다. 기본소득보다 더한 공상소설을 쓰고 있군요. 이렇게 받아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을 포함한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는 비판 전체를 딱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한국말 이해 못한 지적 능력인데요. 이거 구구 본색의 문맹 수준 식견입니다 지금. 이러니까 다시 유승민 전 의원이 30% 투자만 한다고 엔비디아가 탄생합니까? 본인 지적 능력부터 좀 키우세요. 또 이렇게 받아칩니다. 설전이 벌어졌어요. 정치인 부의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당에서 문제 삼는 거는 아니 뭐 엔비디아가 뭐 생기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부터 지분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런 식으로 뭐 지분 구조하고 하기 전에 이게 가능이나 한 겁니까? 지금 정부가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이렇게 좀 지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쟁 지금. 일단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을 자꾸 왜곡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 30% 국민 지분으로 내놔라. 그럼 사회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국가의 그 국부로 투자를 해보자는 겁니다. 30%의 지분을 갖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키워내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것이 공상소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만의 가장 대표적 기업인 TSMC 1987년에 이 기업을 만들 때 예. 그 대만 정부가 48%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국영 기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5년 뒤에 그 기업을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민영화 시켰죠. 민영화 시킨 이후에도 여전히 지금 대만의 국영개발기금이 6%, 약 73조 원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투자해서 기업을 키운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국부로 투자하는 국가들은 여러 다른 나라들 많습니다. 뭐 싱가포르도 있고요. 노르웨이도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그럼 사회주의 국가인가요? 그리고 그럼 TSMC는 공상소설에 나오는 기업인가요? 이렇게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정책이 야 그렇게 TSMC처럼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너네들 정책적으로 이런 거 못하지 않았냐? 이런 식의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완전히 왜곡해서 지분 30% 내놓으라는 사회주의적 발상은 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발전적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나의 말을 이렇게 곡해하고 왜곡해서 전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은 발전적 토론을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지금 입장을 계속 내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시장 경제에서요 공기업의 어떤 비효율성 문제는요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을 다 했습니다. 지금 방금 그 논리대로 한다면요 KT라든가 철도, 공항, 항만 전부 다 그들 정부 갖고 있어야지요. 예. 근데 이미 전부 다 비효율성 그리고 정부의 비전문가들의 개입 그리고 이게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예. 자꾸 개입을 하면서 인사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정부 관료 출신이면 그 예. 관료 출신이 나중에 퇴직하거나 옮길 때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기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효율성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민영화시켜서 성공시킨 사례, 영국에서부터 그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기업의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많은 지분이 오히려 비효율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자라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거꾸로 지금 가는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만 덧붙이면 예. 국민연금은 이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지분의 8% 이상을 국민연금이 갖고 있고요. 작년에 국민연금이 엔비디아 우리가 지금 다뤘던 엔비디아에 투자해서 2,300억 원의 수익을 거둬냈습니다. 예. 이렇게 국부를 갖고 투자를 해보고 뭔가 또 기업도 만들어보고 키워내자는 것이 아까 TSMC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성공한 다음에는 민영화시키면 됩니다. 일단은 AI가 차세대 산업으로서 어느 나라나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국부를 좀
쏟아 부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사회주의다, 공상적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하면 대화를 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정책 논쟁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또 하나가 지금 여권에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있어요. 이른바 국방 AI화, 인공지능화죠.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잖아요. 그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 가서 저렇게 막사에서 앉아가지고 세월 보내고 있나. 저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 드론, 로봇, 무인 이걸로 갈 텐데 국방을 저는 AI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금 막사에서 시간 보낸 거 아깝지 않느냐, A화하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딱 또 잡아서 비판합니다.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드론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 거의 드론 전쟁, 청년들이 왜 군대 막사에서 앉아서 세월 보내야 하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드론 전쟁의 시대에 왔으니 군대도 군인도 필요 없다? 위험하기 짝이 없다. 버튼만 눌러 국방이 가능한 겁니까? 뭘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또 약간 이런 분위기 얘기죠. 이 두 분 제가 한 40여 초씩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굉장히 이재명 대표 위험한 발언을 했다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전 얘기하는데요.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렇게 드론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로 징집이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군의 파병이 왜 필요합니까? 실제로 군인들을 움직여가지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직접 가서 그 영토를 실질적으로 점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드론과 미사일로 그 영토를 어떻게 점령할 수 있습니까? 타격은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현재 북한군 군인은요 128만 명입니다. 예. 우리나라 군인은 50만 명입니다. 예. 북한군 군인이 우리나라보다 2.5배 더 많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미국에 의해서 핵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요. 양측 다 핵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결판내느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재래식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결론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에도 핵을 쓰게 되면 다 죽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국방력이 우리나라가 북한의 한 40%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서 더 군사력을 줄이자? 이거는 청년들한테 나중에 가서 국방 복무 기간을 줄이자는 얘기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스스로 낮추는 그런 위험한 발언이다. 이거는 북한이 원하는 거고 중국이 원하는 바일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윤 부기자.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죠. 근데 새로운 주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적은 인구 감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대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저출생과 맞물려서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50만 명 말씀하셨는데 사병이 30만 명이고요. 간부가 20만 명입니다. 지금 국방백서에 따르면은 아마 한 15년 정도 이내에 군 병력이 전체가 4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그 말은 뭐냐? 간부가 사병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병제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병제로 가자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모병제로 가든 아니면 이렇게 AI화 아니면 드론 이런 것들을 늘려서 뭔가 이 줄어들고 있는 군 장병 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북한이 100만 명 넘으니까 우리 계속 모병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국방을 어떻게 할지를 대책을 논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 논쟁이 시작된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첨예한 비판과 반박과 이게 좀 며칠 사이에 오갔습니다.